네,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쭤볼 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자, 일단 서영교 의원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변협 회장 등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쿠팡 상무, 근데 또 변협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동석을 한 걸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은 아주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을 뿐이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도 뭐 서영교 의원의 그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도 국회 법사위원이니까 법사위에 연관된 직능단체를 만나고 관리하고 교류 협력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어진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는 대한변협, 또 저 같은 기재위는 한국세무사회 이렇게 해서 그 상임위와 연관된 단체와 협력을 하고 그 속에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회의원의 업무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냥 딸려온 거잖아요. 정무이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 쿠팡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정도라서 저는 그것이 무슨 그 얘기하는 것처럼 쿠팡 관련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는 아니고 대한변협과의 통상적인 협력과 교류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이 했다라는 게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불집혀졌던 하나의 또 계기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부적절이라고는 평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참석자의 이 암흑의 쿠팡 상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보낸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이었겠죠. 네.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판단했으면 좋았는데 쿠팡도 만날 때에는 쿠팡의 직원이 아니라 퇴직하고서 대한변협에 이사를 하고 있는 정무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직 신청을 하고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쿠팡 관련한 일을 하지 않는 그 이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관계가 맞는 것 같고 물론 그렇게 근데 사실 저희들이 그 단체장을 만날 때 회장 관련해서는 확인하지만 회장과 같이 오는 배석자에 대해서 누가 오냐 여기까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만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상한 건데요. 근데 그러면 서영교 의원은 그 직접 참석하는 사람인데 자 누가 배석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그거를 보낸 사람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모임이 끝난 이후에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기 오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 전에 보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사전 사후로도 서영교 의원이 그걸 알고 만났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쿠팡 관련한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그 문 검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윗선에 서 있는 부장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가 그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토로하면서 검사 내부의 비리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특검이 아니라 특검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정쟁이 가니까 상성 특검으로 만들어서 그 수사를 하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취지에 맞는 결정을 했었고 서영구 의원이 또 법사위원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쿠팡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고 그렇게 서영구 의원이 움직이진 않는다고 봅니다. 예, 뭐 서영구 의원이 쿠팡의 쿠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점심 자리에서 예.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이걸 공작 차원으로 보라보더라고요. 그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저는 그거는 좀 과도한 그 해석이고 그렇게까지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항소포기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호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대장동 항소포기 주범 가운데 한 명을 임명했다. 국민과 싸우자는 거냐. 야당이 좀 이렇게 그 반발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상적인 그 검찰 인사라고 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 정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안이고 그 항소포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의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서울지법은 전체 7,800억 중에 470억 정도를 추징을 했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나 범죄 수익에 관한 산정 수익금에 대한 인정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잘 못했던 거죠. 그리고 특경법상의 배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보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게 무리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박철호 지검장의 인사까지 그게 확장해서 견강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적절하게 진행을 했고 실제로는 대장동 사건 자체가 초기 시작할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인 조작에서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사실 경기도의 국회의원이었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현재까지 쭉 그 사안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적정한 판단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국회 법사위원들이 그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 등 18명을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합리적인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그 검사, 공무원인 검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의견 제시인가 아니면 집단적인 항명에 의한 공무원법 위반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받기 위해서 특히 아주 그 상당히 그 격렬하게 부딪혔던 법사위 내에 있었던 법사위 그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판단이었지 않나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 판단을 그리고 저는 그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도 검찰처럼 검사처럼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연대 서명을 받아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좀 솔직할 필요가 있고 검찰이 그 정도 자신이 있었다 하면 그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가 항소장에 그냥 뭐 서명을 하고 사인을 제출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되면 징계를 받고 아니면 사표를 내고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냐고 마치 떳떳한 것처럼 그리고 검사 이후로 변호사로 가서 뭐 재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이런 정치적인 그 항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요. 항명을 하더라도 의견 제시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이 고발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상의가 안 됐나 봅니다. 백브리핑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주 불편한 심기를 그냥 여과 없이 기자들 앞에 노출을 했다고 하던데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보면은 상임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전체 전국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전국을 관리하고 법안이라든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좀 그런 의사를 표시했는데 법사위에서 뭐 고소 고발 관련해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전의 관례나 그 전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상의하기도 하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고발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총리를 고발을 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종묘라든지 한강버스라든지 감사의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상적인 그 국무총으로서의 업무를 저는 수행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강버스가 사실은 뭐 한 번 사고가 났던 게 아니라 연이어 두 차례 그 좌초되면서 한강에 떠 있었고 승객 전원을 야간에 구해내는 사실 위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에 오세훈 시장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정상화됐다라고 발표하고 두 번째 운행을 했는데 동일한 사고가 반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총리로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종묘 관련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K컬처, K문화로 새로운 문화와 관광 산업으로 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대단히 잘 관리해 나가는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복궁 이 전체 유산을 관리하면서 우리 관광 산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층에 이르는 수십 층에 이르는 고층 건물을 져서 위해를 처한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에서도 세계문화유산 평가 좀 받아봐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거부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 정상적으로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라고 보고 거기까지 하지 말라면 제가 보기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의 행위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이 연타로 나왔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어떤 메시지를 깔고 있다.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오세훈 시장 견제용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핵심은 그 한강버스의 좌초에 따른 서울 시민의 위험. 근데 종묘의 고층 건물을 세우면서 나오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는 지금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 정도면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 후보라고 보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 그래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4선 연임을 하면서 12년 동안 네. 한번 기억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을 보면서 4선 서울시장 12년의 재임 기간 동안에 기억나는 거는 한강에 반포 앞에 있는 그 유람선하고 한강버스 좌초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무능력의 아이콘이 오세훈 시장인데 뭐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오세훈 시장을 견제합니까? 선거용으로 굳이 오세훈 시장을 견제할 이유도 없다.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침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네. 뭐 당연히 전략통이시니까. 네네.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세요? 예. 김민석 총리가 한 번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는 출마 안 한다라고 밝혔어요. 제가 보기에는 출마한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은 출마한다라고 하지 않은 한 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맞고 저는 김민석 총리가 아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뭐 박주민 의원이나 정원호 성동구청장 정도로도 많이 지금 한 대여섯 명 되잖아요. 충분하게 지금 오세훈 시장을 제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 영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쪽에서는 지금 판세를 보면 오세훈 시장을 누를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지금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안 나타나고 있대.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분석은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오세훈 후보, 나경원 의원 정도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뭐 박주민 의원, 정원호 성동구청장 등 한 5, 6명의 후보가 있는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 4선 연임에 12년 동안 기억나는 것은 좌초된 한강버스밖에 없는 무능력의 아이콘 오세훈 시장을 또 선택할까? 저는 서울 시민들이 상식적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충분하게 행정 능력과 의정 활동을 통해서 검증됐던 민주당 후보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된다면 충분하게 승부를 펼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외부 영입은 필요 없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서울이 지금 그러니까 그 집값 이런 게 많이 오르면서 인구 구성도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째 전통적 격전지였고 둘째 인구 구성도 바뀌면서 좀 더 보수화되는 측면도 있고 여기다가 정부의 10-15 대책이라고 하는 어떤 자극 요인이 그러니까 작동을 하면서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그걸 때리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로 그러니까 자천타천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지명도나 이런 데서 오세훈 시장한테 밀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볼 때 판세가 그렇게 민주당한테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보고 있고요. 뭐 서울시의 인구가 줄고 약간 고령화되고 또 보수화된 이 형태가 좀 있고 역대 선거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과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가. 4선 12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도시 재개발이나 새로운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 게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주택 문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성적은 빵점입니다. 그다음에 교통 문제도 그렇고 예. 교육 문제도 그렇고 예. 특히 그러면서 계속 수천억의 돈을 들였던 한강버스 사업은 좌초됐고 그래서 저는 실적으로 보면 과연 오세훈 시장이 떳떳하게 전무후무한 5선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저는 지금 상황은 오세훈 시장이 물러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선을 했으면 예. 좀 물러나는 게 맞지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계속 무능력의 아이콘으로 보이고 보이는 그런 것 이상으로 없는데 어떻게 서울시를 대표해 나가는 시장으로 또 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지 예.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럼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정 심판론을 펴면은 충분히 먹힐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특히 뭐 선거라는 부분들이 크게는 보면은 뭐 구도, 인물, 정책, 조직 이렇게 가는데 오세훈의 인물 경쟁력이 그렇게 과연 클까? 전 4선 1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오세훈의 무능력의 아이콘의 상징을 정말 정치 의식이 높은 서울 시민께서 판단할까에 대한 게 있어요. 이미지 정치에는 예. 오세훈 시장이 한 게 없다라는 게 보편적인 서울 시민들의 평가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책 선거로 가서 밀릴 거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충분하게 저는 선거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 지방선거 얘기 나와서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가지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체제 전쟁 이야기를 했고 보수 우파 결집을 주장을 했고, 근데 또 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니까 안 된다라고 내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방선거 판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진단하십니까? 저도 그런 요인이 민주당의 승리를 가깝게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른바 자책골이다 이렇게 보시면. 자책골이라고 봅니다. 썩은 사과를 예. 그 깨끗한 사과에 넣으면 사과 전체가 썩잖아요. 예, 예.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에 심취해 있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예. 12.3 불법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썩은 사과를 싱싱한 사과에 넣으면 제가 보기엔 썩은 사과가 되겠죠. 그 썩은 사과로 그렇게 맛없게 되는 냄새나는 사과를 저는 전체에 있는 국민들이 선택할까? 그래서 저는 그 전략 자체가 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그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부터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듯이 12.3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더 이상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이 출발하지 않으면 저는 중도층이나 상식적인 국민들이 그 당과 그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장동혁 그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자유지만 뭐 저희들에게는 특별하게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땡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땡큐까지는 아니에요. 정치적 선택을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적절한 선택은 아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그 소속 상임위가 기재위죠. 네네. 그러면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자 론스타 소송 있지 않습니까? 이겼습니다. 뭐 우리 국제 차원에서 정말 다행인 건데 그 다음에 좀 정책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게 없다. 내지 더 나가서 소송을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한동훈 대표가 좀 과하게 얘기했는데요. 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ISDS 국제소송 분쟁에서 우리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2억 1천만 달러, 한 4천억 정도 그 시기에 패소를 취소해달라는 그 사실 준 항고에 기반한 소송을 미국에 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2022년이었고 3년의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잘했고 그 이후 이어받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도 잘했고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법무부의 그 위탁을 받은 소송 대리인들도 정말 잘했다. 그래서 우리 김남희 의원의 부군이신 그 김 변호사가 변호사가 그걸 수임 받아서 끈질기게 해온 거죠. 사실 이 소송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3년간 이뤄왔던 대단히 긴 소송이었습니다. 사실 끈기와 그다음에 준비 없이는 승소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 승소 과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시스템의 승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잘했고 예.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지금 정성호 장관이나 마지막까지 그 일을 수행했던 변호사들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그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주장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도 직접 소송에 참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소송은 그 김남위원회 부군인 그 변호사들이 사실 집중하면서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준비했고 법무부의 협조를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하는 거는 좀 부족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문에 기소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오늘 그 1심 선고가 내려지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패스트트랙에 대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고 모든 증거와 증인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뭐 사실에 기반해서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 국회 선진화법은 벌금 이런 게 없거든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만약 유지가 나오면 우리 나경원 의원도 항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소를 안 할까요?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항소 안 했다고 계속 비판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근데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이제 물리적 충돌이었잖아요. 근데 국회 선진화가 꼭 물리적 충돌을 없애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적 충돌이라고 할까요? 회의장에서 충돌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건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저는 여야가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몇몇 상임위에서. 그런데 그 실제로는 정치는 말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원칙을 지켜나가는 네. 한마디로 정책과 법안, 정치적인 의견의 표시를 벗어나서 사실 인신 공격이나 막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좀 절제하고 새로운 국회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